올해로 칠순. 벌써 40년째 제사를 준비한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 세우며 허리를 한번 펴고 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무릎은 밤새 또 부어올랐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그러나 오늘은 제사날.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이미 소파에 앉아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있다. 새벽부터 야구 중계 재방송을 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오늘 제사네. 일찍 좀 해야겠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리모컨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시장 가야 하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다녀와. 고등어 큰 거로 사와. 여전히 TV를 보며 던진 대답이었다. 혼자 나선 시장길. 새벽 시장은 차갑다. 장바구니를 끌고 나서니 무릎이 벌써 쑤신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꽉 잡아야 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몇 년째인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지만 누가 집안일을 하겠는가. 고등어 가게 앞에서 큰 것들을 골라 담았다. 무거운 생선들이 장바구니 바닥에 가라앉는다. 명태, 북어, 조기까지. 생선 가게 아저씨가 혼자 오셨네요. 아들들은? 하고 물었지만 그냥 웃어넘겼다.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채소 코너에서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을 골라 담았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진다. 팔을 고르려다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순간 장바구니가 기울어지며 고등어 몇 마리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창피하고 아팠다. 손목을 짚고 일어나려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괜찮으세요? 채소 가게 아줌마가 달려와 부축해 주었다. 고등어를 주워 담아주고 내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집에 전화해서 누가 좀 와달라고 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자다 깬 목소리였다.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엄마야. 시장에서 넘어졌는데. 혼자 들고 오기가 힘들어서. 아이씨, 왜 또 그래요? 지금 가야 해요? 대놓고 짜증을 냈다. 내가 다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응,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혼자 못 들겠어. 아, 진짜. 알겠어요. 1시간 있다가 갈게요. 씻어야 하거든요. 1시간이나?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준비할 시간 좀 주세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2번, 3번 울려도 받지 않는다. 분명히 TV 소리 때문에 못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일부러 안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채소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목도 아렸다. 어머,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단골 생선 가게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들이 와야 하는데. 아, 큰아들. 근데 둘째는 안 와요? 장가 갔으니까 둘 다 와야 할 텐데. 가슴이 답답해졌다. 둘째는 올 생각도 없다는 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멀리 살아서. 에이, 제사날인데 멀기로 써니. 며느리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줌마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집은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어떻게 그래요? 장가만 가면 끝인가 봐요. 시어머니는 죽든 말든. 귀에 꽂히는 말들이었다. 내 처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30분이 지났다. 첫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아직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곧 갈게요. 또 끊어졌다. 1시간이 넘어서야 첫째가 나타났다.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불평부터 하는 목소리였다. 제사상에 올릴 건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혼자 들고 오려고 했으면 적당히 사지.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없고 짐이 많다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넘어져서 첫째가 와야 했어. 넘어졌다고? 어디? 그제서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곧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지?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네. 끝이었다. 다친 무릎을 살펴보지도 않고 괜찮은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제사 준비가 늦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첫째는 짐만 부엌에 내려놓고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이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부엌 앞 앉은 뱅이 의자에 걸터 앉아 팔을 다듬기 시작했다. 무릎은 아직도 욱신거리고 넘어지며 까진 손목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다. 하지만 누군가 약을 발라주거나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칼질 소리가 텔레비전 소음에 묻힌다. 파의 겉껍질을 벗기고 뿌리 부분을 자르고 길게 썰어가며 다듬는다. 손끝이 시리고 저려온다. 관절염 때문에 칼을 쥔 손이 자꾸 떨린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저놈이 왜 그렇게 치냐. 감독이 바보야, 바보. 40년 전 신혼 때도 이랬다. 내가 부엌에서 끙끙거리며 음식을 하는 동안 남편은 늘 거실에서 TV만 봤다. 그때는 젊어서 견딜 수 있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바쁘니까, 남편이 바깥 일로 힘드니까 온갖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제는 칠순이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왜 아직도 나 혼자여야 할까? 칼끝에 닿는 파 흰 줄기를 보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장에서 넘어졌을 때 창피함과 아픔보다도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장 아줌마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둘째는 안 와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장가만 가면 끝인가 봐요. 맞다. 장가만 가면 끝이다. 둘째는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지 않는다. 바쁘다는 핑계. 핑계는 많아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없다. 첫째는 37이 되도록 집에 붙어 있으면서도 제사 준비는 남의 일이다. 오늘도 짐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팔을 자르는 손이 점점 떨려왔다. 눈물이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다.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오늘따라 파가 왜 이리 매운지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칼을 놓고 떨리는 손으로 파 한 줄기를 집어들었다. 길고 하얀 파가 손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마치 내 마음처럼. 팔을 자르다가 문득 멈춰섰다. 눈물을 닦으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년 생일 때도 그랬다. 칠순 전 마지막 생일이라 혹시나 했는데 첫째는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둘째는 전화조차 없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TV만 봤다. 미역국도 내가 직접 끓여 먹었다. 친구 순자는 다르다. 생일이면 아들 며느리가 호텔에서 상 차려주고 손자들까지 와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매주 안부 전화하고 반찬도 해다 줘.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더 쓸쓸해졌다.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을 때가 떠올랐다. 병원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 모든 걸 혼자 했다. 첫째에게 말했더니 회사 빠지기 힘들어요라고 했다. 둘째에게 전화했더니 형이 있잖아요라고 했다. 남편은 나는 병원 일 잘 모르잖아 하며 결국 따라오지 않았다.
수술 당일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걱정해주고 간병을 해주는데 나는 혼자였다. 간호사가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물을 때마다 곧 와요라고 둘러댔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옆 침대 할머니가 자식들이 다 바쁘시나 보네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러웠다. 밤에 아파서 끙끙 앓을 때도 화장실 가기 힘들어할 때도 혼자였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매주 안부 전화해. 둘째는 용돈도 꼬박꼬박 줘. 며느리들도 참 착해서 명절 때마다 선물 사와. 맞아,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을 남편 생일보다 더 챙겨줘. 케이크까지 주문해서 가져와. 부럽다 정말. 우리 막내는 해외 나가서 살지만 매주 화상통화해. 손자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나만 조용했다. 뭐라고 말하겠는가. 우리 집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37 된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말을, 둘째는 장가가서 연락도 안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순이야, 너는 어떠니? 아들들이 효자라며? 영숙이가 물었을 때 그냥 애매하게 웃어넘겼다. 뭐 그럭저럭.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내 자식들만 이럴까? 지난 추석 때도 그랬다. 이른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온갖 음식을 준비했다. 첫째는 추석이니까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나가버렸다. 둘째 가족은 처가에 간다고 했다. 올해는 처갓집 차례에 가야 한다는데요. 전화로 들은 둘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명절과 시부모 생일에 잘 오곤 했다. 둘째 결혼할 때 무리해서 1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하여 도와주었고 빈손으로 시집왔던 며느리는 고마웠던지 잘하려고 하였다.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말들을 자주 했다. 하지만 무뚝뚝한 시아버님과 시아주버님이 불편했는지 손주를 낳고부터는 달라졌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감기 걸릴까 봐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점점 오지 않으려고 했다. 지금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다. 결국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다. 그렇게 많이 준비한 음식들은 며칠 동안 냉장고에 남아 썩어갔다. 친구 영희는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 시끄러웠어 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적막했다. 자꾸 나오는 비교. 왜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될까? 아파트 앞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그렇다. 아들 결혼식 언제예요? 벌써 40이 다 되어가네. 며느리 어때요? 잘해줘요?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찌른다. 대답하기 어려워서 자꾸 피하게 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는 우리 며느리가 반찬 해다 줘서 참 고마워요라고 했다. 5층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생각한다며 편지도 써줘요라고 자랑했다. 나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들을 뿐이다. 내 이야기는 할 게 없다. 저녁 때가 가장 외롭다. 남편은 TV 보고 첫째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른 집들은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각자 따로다. 대화다운 대화도 없다. 그냥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다. 밥 먹어라. 응. 빨래 널었으니까 걷어라. 알았어요. 끝이다. 눈물을 닦고 다시 팔을 집어들었다. 손이 더욱 떨렸다. 40년 동안 쌓인 서운함들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은 이렇게 메말랐을까? 오늘 시장에서 넘어졌을 때 아들이 짜증을 내며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까지 쌓여온 서운함의 연장선이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TV 소리만 들렸다.
첫째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새어나왔다. 파 한 줄기를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따라 파가 왜 이리 매운 거야? 파에다가 화풀이를 하며 칼로 거칠게 썰어댔다. 남편이 거실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왜 저러냐는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째려봤다. 그 순간 뭔가 내 안에서 터졌다. 손에 쥐고 있던 팔을 마구마구 흔들었더니 한 줄기가 거실에 누워있던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퍽! 파가 남편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다.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이마를 만지며 나를 쳐다봤다. 이 할망구가 미쳤어? 하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40년의 서러움이 터져 나오다. 미쳤다고. 미친 건 당신이야. 당신. 앉은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잊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사 차리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첫째 방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당신은 뭘 했어? 응? 40년 동안 뭘 했냐고. 남편이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 소리쳤다. TV만 봤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고. 제사 준비도 내가 다 하고 명절 음식도 내가 다 하고. 팔을 또 집어들었다. 오늘 시장에서 넘어졌을 때 당신한테 전화했잖아. 받기나 했어? 안 받았잖아. 휙. 두 번째 파가 날아갔다. 이번엔 남편이 고개를 피해 소파 등받이에 맞았다. 야야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지만 나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너. 첫째 방을 향해 소리쳤다. 방문 틈으로 첫째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나와. 당장 나와. 첫째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고 잠옷 차림이었다. 거의 40이 다 되어가는 놈이 뭐하고 사니? 응? 엄마. 엄마는 개뿔. 장남이라며? 장남이 뭘 하는 건지 보여봐. 부엌에 있던 물을 집어들었다. 오늘 시장에서 넘어져서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어? 지금 가야 해요? 라고 했잖아. 짜증부터 냈잖아. 무가 첫째를 향해 날아갔다. 첫째가 황급히 피했다. 1시간을 기다렸어. 1시간을. 다친 엄마를 1시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기다리게 했어. 그때 씻어야 해서. 씻어야 해서. 씻어야 해서. 이번엔 양파를 집어들었다. 너 언제 씻어?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 엄마가 다쳤을 때는 씻어야 한다고. 퍽. 양파가 첫째의 어깨에 맞았다. 아야. 엄마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나는 40년 동안 그만하고 싶었어. 떨리는 손으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너 둘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차분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냐고. 제사날이야, 제사날. 아, 제사. 그게 뭐야? 또 안 올 거야? 엄마 아이가 감기 걸려서. 감기가 뭐 대단한 병이야. 목소리가 더 커졌다. 남편과 첫째가 조용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칠순이야. 칠순. 아직도 혼자 제사 차리고 있어. 엄마는 개뿔. 너 결혼할 때 1억 줬지? 1억. 전화기 너머로 둘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걸 지금 왜? 왜냐고. 그때 내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님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없어. 어머니 안부도 안 묻고. 엄마 아내는 바빠서. 바빠서. 나는 안 바빠. 칠순 할머니는 안 바빠. 며느리에 대한 분노. 내 마누라 빈손으로 시집왔지? 빈손으로. 목소리가 더 격해졌다. 혼수도 없고 예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 그래서 내가 다 해줬잖아. 엄마 그런 얘기는. 왜 못해? 사실이잖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주 낳고 나서부터는 딴판이더라.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오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해. 엄마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나는 너희 둘 다 키웠어. 혼자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소리를 지르며 부엌을 돌아다녔다. 명절 때마다 처가만 가고. 시댁은 왜 안 와? 응? 시어머니는 죽어도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다가가서 남편 앞에 섰다. 40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응?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고.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매일매일 참았어. 매일매일 삭혔어. 언제까지 참으라고. 나도 직장 다니고 힘들었잖아. 힘들었다고. 나는 안 힘들었어? 애 둘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안 힘들었어? 목이 메었다. 퇴근하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밥 줘, 물 줘 하기만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아플 때도 혼자, 힘들 때도 혼자. 병원 갈 때도 혼자. 온 가족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남편 첫째,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둘째까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사고 뭐고 다 니들이 해라. 나는 더는 못하겠어. 부엌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썰어놓은 파 준비해둔 재료들, 40년 동안 내가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 40년 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지금까지 나를 뭘로 봤어? 밥 해주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사람이야. 사람. 감정이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는 사람이라고. 후련함과 새로운 다짐. 거실이 조용해졌다. TV 소리만 웅웅거렸다. 남편이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첫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고 둘째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후련했다. 정말 후련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다 쏟아냈다. 더 이상 참지도 사귀지도 않았다. 오늘 제사는 누가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손 안 댈 거야.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해봐. 40년 동안 나 혼자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해봐. 첫째도 쳐다봤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거의 40이 되어가는 놈이 늙은 노모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 남편은 미친 여자 쳐다보듯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제야 살 것 같았다. 나뒹구는 파들을 뒤로 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신발장에서 외출화를 꺼내 신고 가방을 들었다. 남편과 첫째가 멍하니 나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어디가? 남편이 뒤늦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부엌 바닥에는 내가 던진 파들이 흩어져 있었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버스 터미널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고향에 혼자 사는 친구 영자가 떠올랐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영자는 늘 심심하니까 놀러 와라고 했었다. 고향행 버스표를 끊었다. 이 시간 동안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집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 순이야. 갑자기 왜? 영자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며칠 있어도 될까? 그럼. 혼자 사니까 외로웠는데 잘 됐네.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40년 동안 혼자 해온 일들, 오늘 터진 일까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잘했어.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계속 울리는 전화. 첫날부터 전화가 계속 왔다. 남편 첫째, 둘째까지. 하지만 받지 않았다. 영자가 받아보지 그래?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받으면 또 똑같아질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핸드폰을 꺼두고 영자와 함께 텃밭일을 도왔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해졌다. 저녁에는 영자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너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인다. 영자의 말에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다. 며칠 사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몇 페이지나 되었다. 여보, 진심으로 미안하네. 4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신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네. 당신 없는 집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밥을 해먹으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빨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평생 당신이 다 해줬으니까. 제사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하지 말기로 하세.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왜 계속해야 하겠나? 조상님도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걸 바라시겠지. 돌아와 주시게나. 다시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겠네. 이제부터는 함께 하겠네. 당신이 보고 싶네.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이틀 뒤 첫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매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시장에서 넘어지셨을 때 짜증부터 낸 제가 정말 한심해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씻는다고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저녁 설거지는 매일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철이 들어야죠. 엄마, 돌아와 주세요. 첫째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줄 몰랐다. 평소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일주일째 되던 날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아보기로 했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둘째야.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아내 눈치 보고 아이 핑계 대고.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둘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다.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명절에는 제가 혼자라도 꼭 내려갈게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래도 아내한테 미안하잖니. 엄마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셨는데 장가가서 마누라 눈치만 보고 살 순 없어요. 둘째의 변화도 놀라웠다. 얘들이 많이 달라졌네. 영자가 말했다.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았나 봐. 가끔은 이렇게 확 나가는 것도 필요해. 그런가? 그럼. 4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까 깨닫는 거지. 영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일주일을 영자내에서 보내며 마음의 정리를 했다. 텃밭 일도 도와주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잘했다. 진작 그랬어야지 하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이제 돌아가야지. 정말? 더 있다가도 되는데. 고마워, 영자야. 덕분에 마음 정리 잘했어. 집으로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며 버스 안에서 생각했다. 일주일 전 분노로 터져서 팔을 던졌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40년 동안 참고 사겨왔던 감정들이 파 한 줄기와 함께 터져나가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남편은 제사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첫째는 집안일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둘째는 자주 올 거라고 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첫째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남편이 다가와서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40년 만에 처음 받는 포옹이었다.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첫째가 얼른 가방을 받아들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엌 바닥에 파들도 치워져 있고 설거지도 되어 있었다. 제가 했어요. 첫째가 쑥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첫째가 정말로 설거지를 했다. 서툴렀지만 끝까지 해냈다. 남편도 TV 소리를 줄이고 나와서 대화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저녁 시간이었다.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다. 파 한 줄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40년 동안 나를 올감했던 제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무관심했던 가족들의 태도를 바꿔준 그 파에게 고마웠다. 오늘따라 파가 왜 그리 매워서 눈물이 났던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매운 파가 내 인생을 바꿔준 거였다. 정말 고마운 파였다. 이제 앞으로는 파를 다듬으며 울 일은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이런 서러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